이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왕은 사실 부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자기 정실 부인, 그 출신은 공주가 되는 것이고, 후궁이죠, 후궁. 그죠? 다른 또 부인들의 그 소생은 옹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덕혜옹주라는 그 단어 통해서, 정실 부인은 아니고 후궁. 네, 후궁의 어떤 딸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덕혜옹주의 그 삶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왜 배우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들은 많이 역사적 사실들을 아는 것, 그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진 않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들을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실들만을 아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 사실들 공부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첫 번째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뒤로 지금 이 고종 일가의 사진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 계신 분,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시죠, 지금? 네, 저분이 바로 고종 황제이시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남자들 두 명이 누구냐면 고종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 옆이 순조, 그 옆이 영친왕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그 옆에 있는 여성분, 이분이 바로 이 순조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맨 끝에 있는 아주 귀여운 아기씨 있죠? 예, 저 아기씨가 바로 덕혜옹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고종의 자식, 고종의 아들, 딸들이 지금 두 명, 한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는 다 달라요. 네, 아빠는 고종인데 엄마는 다 달라요. 예,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요 덕혜옹주를 한번 좀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빼 닮았습니다. 아버지 고종 굉장히 빼 닮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고종이 이 덕혜옹주를 낳은 나이가, 직접 낳진 않았고요. 네. 아버지가 낳을 순 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냐면, 잘 들으세요. 네. 바로 61세. 환갑이 나오세요. 이게 조선 역사에서요, 이렇게 늦둥이를 보신 왕이 흔치 않습니다. 아마 가장 늦은 나이에 아이를 보신 왕이 바로 고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덕혜옹주를 낳은 그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1912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아이고, 돌대 그 모습인데 너무 귀엽죠? 그죠? 이게 1912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1912년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912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일제강점기, 즉 1916년이 시작되고 나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던 그 시점에 바로 덕혜옹주가 태어난 겁니다. 고종이 참 적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지금 덕수궁에 지금 어찌 본다면 전락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고종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한 15명 정도의 자손을 낳아요. 굉장히 많이 낳죠. 그죠? 힘이 좋으세요. 61세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또 애를 낳습니다. 64세도 애를 낳으시고요. 끊임이 없으십니다. 아주 힘이 좋으세요. 비교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어쨌건 이 사진 어디 갔어? 네. 이 덕혜옹주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이뻐해요. 왜냐면 15명 자녀를 낳았는데 다 살지 못하고요. 사람 1녀 정도. 그러니까 딸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딱 1명만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그러니까 61세의 아버지가 저 어린 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은 이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예뻐하는 사례를 제가 2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유모가 지금 슬픈 표정으로 지금 있는데, 이 유모가 덕혜옹주한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종이 들이닥친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왕은 자기 자식들이 낳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들을 뿐이지 가지 않는데, 고종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이게 지금 젖을 먹이고 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고종이 가만히 있으라. 계속 젖을 먹이라고, 애 깬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워가지고 이 고종을 바라보면서 젖을 먹인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유모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누워가지고 고종을 보면서 젖을 먹였던 유일한 유모, 바로 이 사람인데, 그만큼 이 딸에 대한 그 사랑, 딸 바보예요. 너무너무 예뻐한 거예요. 자, 이 고종이 말이죠, 이 딸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조기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빨리 얘를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너무 아끼는 딸이니까 밖으로 내돌릴 수는 없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덕수궁에다가 유치원을 만듭니다.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여자애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놀게 하는 것이죠. 자, 이 고종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 덕혜옹주의 유치원 입학식까지 참여하세요. 이런 사례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인데 너무 아끼는 거예요. 딱 그래서 자주 갑니다. 게다가 그 고종이 그 머문 곳이 함령전, 덕수궁 함령전이라는 곳인데 유치원이 세워진 곳이라면 준명당이에요. 네, 준명당이라고요. 네, 이 준명당에 유치원을 세우는데 그 덕혜옹주 이렇게 함령전에 끼고 있어요. 원래 왕이 이렇게 자식들 끼고 있지 않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명당 유치원에 이제 보내는데 가방을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이 함령전에서 준명당까지 거리가 100m 좀 넘어요. 네, 그냥 우사인 볼트 같으면은 거의 뭐 10초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늘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고종이 말이죠, 이렇게 준명당에 가서 이 옹주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그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노는데 그 준명당 그 난간이 없는 거예요. 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떨어진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 뚫려 있죠? 이 준명당의 난간이거든요. 저 구멍이 뭔지 아세요? 저 구멍이 바로 펜스를 친 거예요. 펜스. 딱 난간이 이렇게 죽은 거죠. 그만큼 고종이 덕혜옹주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바보 고종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덕혜옹주의 그 유치원 때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여기서 덕혜옹주 어디 있나요? 그렇겠죠. 주인공이니까 센터에 있겠죠. 딱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유치원 생활하고 있는 이 덕혜옹주를 바라보는 고종에겐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뭐였냐면 놀랍게도 덕혜옹주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유치원까지 다녔는데 놀랍게도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아니, 출생신고를 못한 거예요. 호적이 입적이 안 된 거예요. 왜였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912년 일제강점기 시작되는 그 시대에 덕혜옹주는 태어났다고.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다 보니까 일제가 덕혜옹주가 출생신고하는 걸 막은 거예요. 왜 막았냐면 덕혜옹주의 어머니가 아까 제가 그 얘가 사실 보셨죠? 예, 거의 덕혜옹주의 그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혜옹주의 어머니가 이 귀인 양씨인데요. 소주방 라인 출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허드렛일하는 아주 천민 출신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고종이 지금 일단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고종 그 가게는 지금 일본 황실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덕혜옹주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본 황실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황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안 그 핏줄을 여기 연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고종이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이 딸내미를 입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고종이 이제 언제 돌아가시냐면 1919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서서히 지금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이 딸내미만큼은 호적에 입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든 걱정하다가 이제 승부수 던집니다. 그 승부수가 뭐였냐면 당시 총독 데라우치를 덕수궁으로 불러요.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자, 초청을 해가지고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눕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하이 하면서 쫙 들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말이오, 여기 덕수궁 안에 유치원이 있는데 한번 가볼라우? 갑자기 아마 총독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치 얘기에다가 갑자기 유치원 가보자고 하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요? 고종이 얘기하니까 가야죠. 가봅시다.
라고 갔더니 역시 막 애기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데라우치 손을 딱 잡더니 저기 제가 바로 내 딸이요. 저게 바로 내 딸이요. 제 하나로 내가 사는 거요. 내 딸이라니까!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 딸이야, 내 딸! 그러니까 총독이 아닌 거죠. 아, 이게 지금 저 출생신고 좀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누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국 데라우 총독이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종의 이 사랑, 근데 고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내가 죽고 나서 이 옹주, 덕혜옹주를 보호받으려면 일본 왕실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빠 마음으로서는. 근데 사실은 그게 비극의 출발이 됩니다. 일본 왕실로 집어넣었던 그 고종. 고종은 분명히 자기 그 딸을 그렇게 질기 사랑하는 마음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덕혜옹주의 불행의 씨앗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 걱정은 뭐였냐면 빨리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이 덕혜옹주. 누구랑? 한국 남자랑. 한국 남자를 빨리 시집 보내는 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덕수궁에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분 계시네요, 지금. 예, 당시 그 김황진이라고 시종이에요. 그 고종을 따르는 그 시종이었는데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아들 있냐? 없는데요? 딸밖에 없어요, 딸밖에. 그럼 좀 괜찮은 남자 없냐? 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조카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조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김을한, 둘째가 김장한 이런 조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김을한은 아마 그때 장가 갔던 것 같아요. 김장한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1919년에 약혼을 시켜요. 덕혜옹주는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인 걸 알아챕니다. 이걸 알아채고 아니 일본 왕실이 편입이 되었는데 일본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황진을 궁궐에 내쫓습니다. 내쫓고 출입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그 약혼을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두 가지 걱정 중에서 하나는 자기의 딸을 그 호족에 입적시키는 건 성공했는데 한국 남자에게 결혼시키는 거는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1919년 고종이 승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종의 승하와 함께 있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이 이제 크게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종이 승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한테로 가냐면요, 바로 덕혜옹주에게 쏠리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 그 고종이 독살당했다라는 그런 설이 쫙 퍼지고 있거든요. 사실 한번 볼까요? 자, 이 초등학교 시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종은 돌아가셨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바로 이 덕혜옹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 계신 기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덕혜옹주라는 그 구심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혜옹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합니다. 성적표까지 공개합니다. 네, 양호하셨대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수는 아니고 양호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호했고 아주 쾌활하고 아주 발랄하고 그런 내용들을 막 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덕혜옹주라고 하는 구심점을 갖고 이 조선들이 좀 자꾸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심각해. 라고 하면서 이 덕혜옹주를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14살. 만으로 13살. 몇 살? 오케이. 자, 만으로 13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중학교 2학년쯤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일본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쉽지가 않았겠죠. 자, 일본을 떠나고 있는 덕혜옹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소녀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얼굴 한번 좀 보세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소녀라면 이렇게 잎사귀 하나 떨어져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인데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많이 슬픈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 이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일본인들에 둘러싸이는 하얗게 지금 음영으로 보여지고 있는 소녀 보이시죠? 덕혜옹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25년이에요. 1925년인데 이게 왜 힘드냐면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독살당했다는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소녀예요. 게다가 이게 지금 1925년이라고 그랬는데 1923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동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관동 대지진.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우리 서울에 그 명동 같은 거리가 있어요. 긴자거리라고 있는데 그 긴자거리가 완전히 폭삭 주저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죠. 그 희생양이 뭐냐면 그들이 비하하는 단어, 바로 조센진. 이 조센진들이 지금 방화, 불을 지르고 있다. 이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 이 조센진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라는 식의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면서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직접 조센진 사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선가게 가시면 왜 생선 찍는 그 갈고리 아시죠? 그죠? 그런 걸로 이 조선인 학살에 나섭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무려 6,000명 이상이 식민지족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살당하는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건 간에 그 유언비가 확산되면서 이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1925년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 무리 속에 있는 저 감정. 아버지는 독살됐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기 많은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제가 조센진, 제가 이거래. 이번에 관동대에 불질르는 이거래. 이런 소문이 수군수군 들리겠죠. 한번 덕혜옹주 중위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저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의지할 곳이 없는 데 가서 수군수군대는 어떤 그 중심에 있는 것, 역사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 덕혜옹주가 의지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온병이에요. 보온병. 덕혜옹주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저 보온병입니다. 저 보온병을 꼭 끼고 다녀요. 그리고 저 보온병에 있는 물만 마시는 덕혜옹주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왜였는지 아세요? 나도 자기 아버지처럼, 일본인들이 지금 조선인들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나도 자기 아버지처럼, 나의 아빠처럼 독살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위기에 빠지면 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있잖아요. 그죠? 그 지푸라기 같은 심정이 바로 저 보온병 하나 쥐고 그 1920년대 그 어린 강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죠. 유학 온 지 3년 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다음 볼게요. 자, 지금 모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귀국하고 있는, 돌아오고 있는 모습에 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친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친엄마가 돌아갔으면 상복을 입고, 그래도 황실의 옹주인데 상복을 입고 그에 대한 예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이걸 못하게 해요.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고요?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옹주, 덕혜옹주의 어머니는 소주방 라인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일본 왕실에 이 옹주는 편입되었는데 일본 왕실에 있는 그 패밀리가 천민에게 가서 상복을 입고 예를 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복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덕혜옹주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상복 한 번 입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습.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여기서 그치지 않죠. 1931년입니다. 1931년 드디어 다음 사진 볼게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고종이 그렇게 한국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죠. 일본인과 결혼을 강제로 하게 되죠. 자, 일본과 강제로 결혼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뭔가 지금 덕혜옹주 옆에 꽃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그죠? 뭔가 사실 좀 어색해요. 왜냐고요? 저 붕 떠있는 공간, 저 지어져 있는 검은색 공간에 사람이 있어요. 신랑이 있습니다. 그
그 신랑 사진을 지운 거예요. 1936년 왜 송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있잖아요. 그거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워낸 거예요. 당시 소문이 돌았어요. 덕혜옹주가 이 애꾸눈에다가 자기를 쩔렁쩔렁하는 그런 아주 키도 작은 그런 아주 괴물 같은 추장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덕혜옹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흘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그러죠. 너무 울면서 내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얼굴 한번 보지 못한다. 그 괴물이라고 한 사람 내가 왜 결혼해야 돼? 라고 하면 사흘 동안 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생긴 인물은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도쿄대 영문학과 출신이고요. 멋진 시인입니다. 네, 시인이에요. 1931년 결혼을 하고 1932년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희애. 딸이에요. 그리고 나서 1931년 이후부터 32년 이후부터 딸을 낳고 나서는 기록에서 덕혜옹주가 사라집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정말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던 덕혜옹주가 1932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사라져요. 왜였을까요? 그건 바로 아까 1920년대부터 가졌던 그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안으면서 그 중학교 소녀의 그 고등학교 소녀는 견뎌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눈에서 초점을 잃게 되죠.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신경쇠약증, 우울증 이런 게 걸리면서 서서히 그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광복되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의 이름이 소다케유키예요. 이혼을 하고요. 정신병원을 전전하게 되시죠. 그리고 1962년 다음 사진 볼게요. 1962년 돌아오시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눈의 초점이 제대로 여러분들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맞죠? 좀 이상하죠? 그죠? 맨 처음에 이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 초점 없는 눈빛은 바로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이겠구나. 저게 역사의 상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덕혜옹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그 지배층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덕혜옹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 돌아서 상복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고 그 많은 지시와 그 많은 그 질투 속에서 살아내야 했던 덕혜옹주의 모습. 그렇다면 그 꼭대기층에 있는 그 덕혜옹주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기층 많은 민중들의 딸들은 그럼 과연 어땠을까? 식민지 조국에 살고 있었던 식민지 백성의 딸들은 과연 어땠을까? 다음 사진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위안부.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덕혜옹주 쇼케이스를 알고 있는지 덕혜옹주 영화를 볼 텐데요. 덕혜옹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이 일제강점기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케이스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음 보죠. 자, 지금 덕혜옹주 사실 지금 저 뒤에 있는 배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맨 처음 봤던 사진 알죠? 고종 일가. 그죠? 그 고종 일가의 사진의 그 뒷배경이에요. 여기 있는 그 손예진 씨의 그 눈빛 연기 한번 좀 보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고종 일가의 그 어렸을 때 그 딸내미가 아마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나도 저렇게 어엿한 아가씨가 되면 저렇게 아빠와 함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야지 라는 그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서서히 시대와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결국 1989년 창덕궁 낙선제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시가 아까 그 소다케유키 그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적은 시 일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룻밤도 침실로 들이지 않고 꽃잎 같은 입술도 훔치지 않지만 아내라고 부를 것을 내게 허락해다.
나이 먹지 않고 언제나 어린 아름다운 눈썹의 소녀. 그런 소녀의 꿈을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덕혜옹주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느껴보시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지 느껴보는 덕혜옹주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최세종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